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커피의 산패와 보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페이지입니다. 커피의 산패와 보관. 커피를 오랫동안 볶고 나서 두면 산화가 된다고 하죠. 그 고온으로 로스팅된 원두는요. 그러니까 볶고 난 다음에 원두는 살균이 이루어졌고요. 높은 온도니까요. 온도가 한 200도 이상으로 가해져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살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함수율도 처음에 갓 수확한 커피는 함수율이 65% 정도인데 건조를 하면 12% 정도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건조 커피를 이렇게 파티오에서 널어놓고 말리는 거, 건조대 위에 펼쳐놓고 말리는 거, 그리고 온실에서 널어놓고 말리는 거,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한 커피를 말리면서 수분 함량이 12%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함수율도 매우 낮아서 효소와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없어요. 그런데요, 숙성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원두가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게 되고요. 숙성이라는 거는 커피를 볶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함유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야지만 커피 알갱이에 물이 침투할 수 있게끔 되고요. 만약에 로스팅을 하고 나서 바로 먹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물이 침투를 해야지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감싸고 있으니까 물이 잘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커피의 성분을 많이 뽑아내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숙성의 단계,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날아가고 향은 날아가지 않은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면 원두가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게 되겠죠. 그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커피를 감싸고 있으니까 산소도 침투를 못했는데, 물도 침투를 못하지만 산소도 침투를 못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게 되면 산소가 잘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커피의 맛과 향이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로스팅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커피의 향기 성분과 함께 배출이 되는데 산소의 침투에 의한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쵸? 커피의 신선도는 이산화탄소의 잔존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바로 볶고 난 커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신선한 커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바로 볶고 나서 바로 추출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커피 원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물 또한 잘 침투를 못해서 커피의 성분이 추출되는데 방해되는 역할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산소의 침투를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물의 침투도 막기 때문에 커피의 성분의 추출을 막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런 거가 접점을 이룰 때 커피의 숙성의 단계를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건조하는 거에서는 아까 전에 널어놓고 햇볕에다가 널어놓고 말리는 거, 아스팔트나 뭐 이런 거에다가요. 그리고 건조대 위에서 말리는 거, 온실에서 말리는 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로터리 기계에다가 넣고서는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의 산패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 커피의 산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분쇄도. 커피를 원두 상태로 그냥 알갱이 상태로 볶아서 보관을 하는 것보다요, 분쇄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산화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잘게 곱게 분쇄를 하게 되면 알갱이 상태보다 커피가 산소와 접해지는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빨리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산소가 더 쉽게 커피 알갱이에 달라붙을 수 있는, 침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분쇄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를 할 때요, 분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그냥 알갱이 상태로 구매를 해서 집에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추출하기 바로 전에 분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맛과 향의 커피를 즐길 수 있게끔 해요. 보관하는데도 더 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도는 볶은 커피를 냉장 보관 시 상온 보관보다 신선도를 약 5배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마다 산패 속도가 2.2에서 2.3배씩 증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커피를 볶게 돼서 사실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은 어려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요, 온도가 낮게 되면, 낮은 곳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냉장고에 김치도 있고, 냉동실에는 생선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음식물들과 함께 커피를 냉장고에다가 보관하게 되면 그런 냄새들을 커피가 흡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추출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변형된 향미의 커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커피만 냉장고에 있다면 그렇게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음,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커피를 보관을 할 때는 어, 커피 보관이 되는 그 봉투 있죠. 커피를 판매했을 때 그 봉투는 일반 비닐보다 좀 두껍거든요. 거기에 넣은 상태로 제일 두꺼운 재질인 플라스틱인 그 락앤락 말고요, 글라스 락에다가 넣어서 상온의 해가 안 비치는 곳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신선도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냉장고에는 다른 음식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커피의 향 성분은요, 지방에 흡착이 돼서 보관이 돼요. 그래서 커피 속의 지방 성분에 향이 녹아져서 향이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지방 성분이 흐물흐물하게 풀리게 되죠. 그러면 향도 방출되기 쉬운 구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온도가 낮은 곳, 냉동실 같은 데다가 넣어놓게 되면 지방이 응고가 되죠. 그래서 향도 오랫동안 포집할 수 있게 되는 거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냉장고에는 다른 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냉장고에 커피만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보관하는 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냉장고에 커피만 넣어놓고 보관을 한다면 그걸 꺼내서 바로 추출하기 위해 봉투를 열면 공기 중에 있는 습도하고 그리고 향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되니까 상온과 똑같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봉투를 개봉해서 커피를 꺼내서 추출해서 드시면 그래도 비슷한 향미의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온도에 관한 커피의 보관 방법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 로스팅 정도, 강하게 로스팅하게 되면 커피가 더 많이 팽창을 하죠. 이렇게 많이 팽창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생기는 다공질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이 넓어지고요. 탄산가스의 배출도 빨리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산화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로스팅을 아예 안 하고 생콩으로 보관을 하는 게 더 보관이 오래 가게 산패에서는 더 오래 가게 되고, 그리고 로스팅을 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산패가 가속화돼요.
또한 커피 표면으로 이동한 기름이 산소에 노출되어 산화의 위험이 커진다.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을 하면서 지방도 같이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커피의 기름 성분이 커피를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더 커피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커피 기름 성분이 바깥 표면으로 빠져나와서 반질반질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산화의 위험이 높이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소의 흡수. 산화 반응은 원두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산소량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데요. 원두 포장 안에 들어있는 잔존 산소량은 산소를 뺀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남아있게 된다면 커피 향미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커피를 한 봉투를 샀어요. 만약에 집에 엄마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릴 정도의 커피만 빼고 나서 그 봉투를 다시 묶어서 넣을 때는 공기를 쭉 빼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빼가지고 묶어서 넣어 놓으셔야지 돼요. 습도. 로스팅 후에 원두의 수분은 로스팅을 하게 되면요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요. 3% 미만으로,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건조를 통해서 12%로 말린다는 거는 생콩을 이렇게 말리는 거, 이때가 12%고, 로스팅을 하게 되면 함수율이 3%, 풀시티 이상으로 더 많이 볶게 되면 3%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커피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 제거가 되었지만 주변으로부터의, 얘는 수분이 얼마 없으니까요. 냉장고 같은 데다가 넣어 놓게 되면 주변에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고, 여름철 같은 때도 밖에다 꺼내 놓게 되면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수분량이 증가가 되면 산패가 빨라지게 됩니다. 햇빛이 비치는 데다가 어떤 그 주방에 해가 막 잘 비쳐요. 근데 주방에다가 해가 잘 비치는데 그냥 그대로 놓게 되면요, 빛은 화학작용해서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에 의한 자동 산화로 산패가 촉진이 돼요. 그리고 빛이 계속 비치는데 온도도 높아지게 되죠.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피를 포장하는 포장 방법은 좀 특별하게 되는데요. 물과 산소가 투과되지 않는 특수 포장재료, 그리고 기술이 같이 결합이 돼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실게요. 커피의 포장 방법에는요, 밸브 포장, 진공 포장, 질소 포장, 가압 포장이 있어요. 밸브 포장은 커피를 볶고 나서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그냥 바로 딱 묶어 놓게 되면요 빵빵하게 부풀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안 되고 이 봉투 안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빵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아로마 밸브는요, 이 아로마 밸브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커피 파는 봉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 커피 향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근데 그 바깥으로 또 빠져나오는 건 그 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여기 이거 잘못 설명이 쓰여졌네요. 네. 바깥으로 방출은 되지만 바깥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로마 밸브는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이게 밸브 포장이에요. 그리고 진공 포장은 공기를 쫙 빼갖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 진공 포장. 질소 포장은 일회용 커피, 믹스 커피 그거 보면 봉투가 빵빵하죠.
이거 질소를 충전한 거예요. 질소. 그리고 과자 봉투 같은 것도 보면 빵빵하죠. 산소를 밀어내고 질소를 이 봉투 안에 쭉 집어넣게 되면 산소가 밀려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질소 포장 방법이에요. 봉투가 빵빵해져요. 그리고 가압 포장. 볶은 커피를 냉각한 다음에 바로 포장을 하면 가스가 그 안에서 방출이 돼가지고 포장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서 봉투가 빵빵해져요. 이것처럼 마치 질소를 충전한 것처럼. 그래서 포장 용기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이나 주석을 사용을 해요. 여기 일리커피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일리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압력이 0.5기압 높기 때문에 향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이 안에 내부의 압력을 바깥에보다 안에가 더 높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3kg짜리 포장을 보면 요 밑에 이렇게 동그란 거, 요런 안전 밸브도 있는데요. 안전 밸브가 장착된 주석 합금 캔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마저 설명을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포장 내의 산소를 이 안에 있는 산소를 100% 제거한 다음에 압축된 질소를 쭉 가압을 하는 거죠. 쭉 불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산소도 밀려나가게 되고 일리커피의 질소 압축 포장법은 포장 내에서 커피가 숙성하여 갓 배전된 다른 온도보다 신선하고 향과 향미가 강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오랫동안 커피를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캔 오픈 전에, 근데 캔 오픈 전에 안 그러면 이게 압력이 너무 세니까 바깥으로 팍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밸브를 열어서 여기 밑에 있는 까만색 안전 밸브를 열어서 압축된 질소가스를 방출 후에 빈 키로 안전 밸브를 연 후 다시 끼워 넣어 밀봉하여 사용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요게 저도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마트를 돌아다녀 봤는데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마트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만약에 보관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이게 뭐 믹스커피는 한번 따서 다 드시게 되니까요. 이 진공이나 아니면 밸브 포장이 제일 보편적으로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봉투는 다른 비닐보다도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산탄소는 바깥으로 방출이 되지만 밖에 있는 거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아로마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다시 좀 남은 거는 이거 다 한 번에 못 먹는다면 일부 먹고 남는 거는 다시 공기를 최대한으로 압축시켜 가지고 꽉 여민 다음에 글라스락 같은 거에 담아서 해가 비치지 않고 상온에다가, 해가 비치지 않는 상온에다가 놓고 보관을 하시게 하면 그나마 집에서는 잘 보관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거를 하나 봤는데요. 교보문고에서 책을 뭐 하나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출근해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미팅하면서 한 잔. 직장인들에게는 기호식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대접받는 커피. 과연 직장인들은 커피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고 있을까? 2019년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7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의 93.7%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된 2018년 한국인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 이는 모든 국민이 매일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커피를 사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켄트 베리지와 피오트르 윙클먼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지금 음료를 살 수 있다면 돈을 얼마나 지불하겠습니까? A그룹은 평균 10센트라고 대답했고
B그룹은 38센트를 쓸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실험 1분 전에 보여준 사진 때문이었다. A그룹은 화난 얼굴 사진을, B그룹에는 웃는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즉, 화난 얼굴을 본 A그룹은 스트레스를, 웃는 얼굴을 본 B그룹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구매 욕구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그룹 모두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진을 보여준 시간은 불과 50분의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이 실험은 우리의 결정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독일의 신경심리학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70에서 80%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걸까? 뇌가 우리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 이때 뇌가 의식을 잠시 꺼두고 자동 모드, 즉 무의식으로 작동하게 되면 뇌 에너지 소비량은 5%로 줄어드는데 쓸모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진화해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 뇌에는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림빅 시스템이다. 림빅 시스템이란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대뇌 변형계를 말하는데 신경심리학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은 림빅 시스템에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세 가지의 주요 감정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안전을 지향하는 균형 시스템. 이것은 안전과 평화를 지향하고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해 조화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체험을 지향하는 자극 시스템으로 지루함을 떨치고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 주변을 탐험하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을 지향하는 지배 시스템이다.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며 영역을 확장한다. 쇼핑을 하는 상황을 예로 살펴보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무의식 중에 항상 머릿속에서 특수한 감정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TV를 보면 호기심을 만족시키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어 자극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치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칫솔은 균형 시스템을 자극하게 되고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는 드릴을 사용하면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배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한 상품이 특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자극하거나 여러 시스템을 활성화할수록 엄청난 매력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커피라고 할 수 있다. 커피는 다양한 품종과 레시피로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 경쟁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시는 각성제가 되는 동시에 긴장을 완화해주고 여유를 갖게 하는 휴식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한편으론 친구나 동료들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결합제의 역할도 하고 품위 있는 삶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커피가 자극한 감정을 표시해보면 거의 모든 공간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피를 소비하는 행위 뒤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숨어 있고 그 덕분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커피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감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다.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구매 결정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구매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성이 구매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살펴보면 감정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 P&G의 가루 세제다. 생활용품 업체인 P&G는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기존 제품보다 큰 크기의 가루 세제를 출시했다. 용기가 커진 만큼 더 많은 세제가 담겨 있었기에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문제는 세제를 보관하는 캐비닛이었다.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는 캐비닛에 세제 용기를 넣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P&G의 새 제품은 사이즈가 커서 캐비닛 안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저렴한 상품을 외면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관이 불편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외면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큰 사이즈의 세제는 캐비닛 옆에 세워둘 수밖에 없고 결국 세탁실에 널브러져 있는 세제 용기가 주부의 정리 감각, 즉 균형 시스템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제품의 실패에도 감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신경정보학자들은 전체 정보의 0.00004%만 우리의 의식에 보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정보 전체가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를 선별한 결과일 뿐이다. 이처럼 뇌의 위대함은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또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우리 뇌 속에 자리 잡은 감정 시스템에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신다고 나와 있네요. 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2교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